우리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통상 압박이 자칫 안보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주 방한할 딸 이방카 트럼프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더욱더 주목됩니다.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심 교수님, 지금 이 미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지금 미국이 좀 강력하게 우리를 푸시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한국을 푸시한다기보다는 트럼프 예. 정부의 통상 정책인 거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부터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이익을 갖다가 최우선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고돼 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절차적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두 가지인 거죠. 예. 그럼 미국이 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철강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연계 협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번 철강 산업의 타겟은 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예외로 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고, 예. 그럼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또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WTO에 제소할 것은 제소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서 우리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그 밖에 중국 말고의 다른 차원, 미국 시장 말고의 다른 시장 개척,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안을 갖다가 준비해야겠죠. 예. 너무 미국에만 이게 초점을 맞춘 대안을 만들다 보면은 현상에 급급해서 이 문제의 근본을 풀지 못한다.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유사한 상황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 세 가지를 다 대비해야 된다. 먼저 슈퍼 3부익 1조라고 하는 보복관세 전반적인 조사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보복관세, 그리고 세이프가드처럼 지난번에 세탁기 예. 이렇게 수입 제한을 한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세 가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철강 하나만을 봐서는 안 되고 예. 이 임기 내에 전반적으로 제기될 이슈들이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강구해야지 사건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건 늦는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좀 대표님 의견도 묻고 싶은 게, 우리 정부의 대응책 중에서 어떤 식으로 좀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전공법이 맞다고 일단 보시나요? 오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역과 안보 별개로 네. 이거 결연하게 대응하자라고 당당하게. 이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결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이제 WTO 같은 곳에 제소를 하고 예.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WTO 제소가 사실은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 크게 실효성이 없었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판결이 나기까지 한 2, 3년이 걸려요. 2, 3년이 걸리고 우리가 그동안 승소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예. 미국이 거기에 이거 이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예. 따라서 WTO에 제소를 했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제 제한을 받고 있는 세탁기라든지 또 지금 또 이제 예상되고 있는 철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금 예상되는 그런 피해들이 예. 과연 이 국제 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아까 우리 이 대담의 모두에도 나왔지만은 예. 이 안보 문제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철강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196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어떤 그 특정 산업의 어떤 미국의 약화로 인해서 그것이 나중에 미국의 안보에 영향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철강이 만약에 수입이 너무 많아지면 미국의 제철 회사가 문을 닫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2차 대전이나 한국전이나 이런 것처럼 아주 장기간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계속적으로 탱크나 전투기, 군함을 생산하면서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안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래서 62년도에 그 법을 제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법을 제정한 이후에 두 번이 이제 발동이 됐었어요. 네. 바로 이란하고 리비아였습니다. 바로 미국과 전쟁을 했던 나라들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됐다? 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당황스러운 내용인데 방금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란 당시에 이제 그 호메니
그 팔레비 공항을 예. 축출하고 이제 미국과 완전히 선을 쥐고 그었던 있는, 예. 그런 시기에 이란을 그거로 인해서 제재를 했고 또 84년도에 리비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항공모함 동원해서 리비아를 계속 공격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리비아를 제재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죠. 바로 이제 중국이 미국의 패권 경쟁 가장 제1국인데 예. 여기를 이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중국 이 대미 철강 수출이 낮아지는 것은 지난 이제 한 1, 2년 동안 그렇게 예. 수치가 나왔는데 한국하고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급성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 보니까 중국 철강을 43%나 수출을 해서 예. 그것을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어떤 그 정황이 있다. 그래서 한국을 제재를 하면 중국 철강이 또 약화되는 그런 즉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국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국내 제철 회사도 상당히 큰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 철강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네. 이런 구조적 문제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감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평창 올림픽 봤을 때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펜스 부통령 의전을 이 평창 그 개막식장에서 누가 했습니까? 아베 총리가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펜스 부통령을 맞아서 같이 들어왔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그 일본은 미국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미국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조금 마음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면 이번 이방카 방한 때는 정말 그 지난번에 이방카가 일본에 갔을 때 네. 거의 뭐 한 그 총리 자체가 몇 박 며칠 동안 계속 이방카를 의전을 했고 네. 또 일본 언론 전체가 거의 이방카에 매달리다시피 했었거든요. 따라서 이번 그 이방카 방한 때는 그런 면도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국을 제재를 하려다 보니 우리에게 불똥이 튀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동맹국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 53%까지 물을 수 있는 그 안에 지금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12개국 안에. 그러면은 뭐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유일한 동맹국으로 들어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중국을 제재하다 보니 우리가 같이 엮인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려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긴 어려운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한미동맹을 과거에는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 동맹의 운영 원리, 동맹의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동맹의 운영 원리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고 그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제때 따라가지 못한 것은 아니냐. 예.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했으면 극복할 수 있었겠죠. 예. 사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차원의 노력은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 지금 한미 간의 이러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예. 그러한 과제들이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지금 뭐 미국이 우리의 의도대로 미국 대화에 보다 적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북한을 다시 견인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한 과제를 풀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한미 공조와 비핵화 공조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미국에 알릴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큰 그림이라고 하죠. 인도 퍼시픽 전략이라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해서 미국의 지역 전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도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중국에 관련해서는 1대1로에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인도 퍼시픽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국의 뭐 이렇게 이익에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이고요. 예. 또 한미 동맹에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도 있고 전자권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나지 않도록 예. 전반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을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동맹 정책 자체가 과거 오바마 정책에 전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풀어야죠. 왜냐 여기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와 경제 부분의 그 미국의 관계에서 이것이 뭐 디커플링돼서 분리되고 있느냐 예, 하나라고 있느냐 보는데 사실은 보세요. 안보는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경제도 사실 우리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보도 제공하는데 경제까지 손실을 봐? 이런 트럼프의 인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예.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충돌로 가기보다는 지혜롭게 우회해서 푸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신 교수님이 지금 청와대에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은 통상 그리고 안보는 안보대로 분리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말씀하신 건 통상에 대한 해법은 한미 동맹을 조금 더 견고하게 그리고 그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보는 생각을 다시 해보고 그에 대한 초점을 한미 동맹으로 맞춰야 된다. 그럼 지금 청와대의 이런 기조 통상은 통상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 분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WTO 제소라든가 아니면 우리 FTA나 우리 법규에 있어서 미국에 보복을 할 것이 있는가 그런 절차나 과정이 있다면 그건 당당히 밟아가야 되는 거죠. 예. 아마 청와대도 그런 의미에서 당당히 대응해 나가겠다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까지 행사 못하는 양자 관계는 장기적인 한미 동맹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도 이러한 절차는 밟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일단 양측에 어떻게 보면은 동맹을 강화하고 양자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한미 현안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을 갖다가 중시 여기고 있고 미국의 세계 질서의 한 축이고 한국과의 그러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미국도 너희들의 국익이 더 보장될 수 있다. 예. 이러한 점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제가 우리가 대결로 간다고 해서 예. 안보 문제는 묻어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청와대도 우리가 지금 대응함에 있어서 WTO 제소라든가 그밖에 기타 조치를 이렇게 밟아 나가겠다 그것을 강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번에 WTO에 제소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정부가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서 이 과거에 중국에서 사드 보복 조치를 했을 때 WTO에 그때는 제소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를 두고 또 비교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제 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사드와 지금 이 문제와 명확하게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드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사드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었던 문제고. 그런데 이건 지금 그 우리가 남북 간에 지금 뭐 어떤 그 급물살 타고 있는 해빙무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뭔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인가? 이게 지금 좀 달라요, 느낌이. 네. 그러나 이 동맹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좀 첨언을 좀 드리면 미국이 이란을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서 네. 이란 핵 문제를 다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대이란 그 제재법인데 그걸 이제 2015년 7월 달에 이란하고 핵 협상을 타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 관계가 좋았을 시절에는 우리나라에다가 상당 기간 유예를 해줬습니다. 예. 이란하고 우리는 우리 이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라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우리도 사실 이란하고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또 경제 협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지금 이란하고 지금 이 그 많은 부분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네. 지금 당장 끊어버리면 우리 경제가 스톱된다. 그러니까 우리 좀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미국을 설득했더니 우리는 또 거기에 예외를 또 시켜줬습니다. 예. 이 정도로 동맹 관계가 그 경제를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철강 수출하는 나라가 뭐 캐나다, 예.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브라질, 한국, 그다음 일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일본이 엄청난 흑자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은 빼줬습니다.
물론 일본은 이제 중국산 철강을 재강화하지 않는다, 아주 적게 수입한다라는 게 있지만 어쨌든 흑자는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을 빼줬다는 거, 이런 것을 보면 그 동맹 관계가 사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예. 그러면 우리 한국은 미국에게 별거 아닌 동맹이냐?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미국에게 대단한 동맹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면 나토, 예. 그리고 이제 일본, 호주, 한국 이 정도가 미국의 세계 질서를 이제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맹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번에 한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왜냐? 한국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조금 뭔가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경고를 좀 줘서 한국의 그 어떤 그 일탈을 좀 이탈을 방지하자라는 경고적 차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이라도 물론 지금 우리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지금이라도 우리도 뭔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또는 이 동북아 질서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통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통상 외에도 미국과 경제적인 부분, 특히 한미 FTA 문제, 재협정 문제도 있고 거기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그 여러 가지로 미국의 압박이 심한 게 있는데 지금 이 통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양보를 해줘야 될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째 미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보면은 양자 협상의 틀이잖아요. 예. 양자 협상에서는 협상 수단이 많은 강대국이 보다 유리한 여건을 점합니다. 예. 그것이 지금 한미 협상에서의 우리 한계고 FTA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열세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반이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다. 이 점은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의 협상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열세 극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치를 갖다가 적정하게 잘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FTA 폐기로 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냐 아니면 적정한 개정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냐. 그럼 개정이라고 하면 개정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쪽으로 향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이 전반적인 우리 국가 전략 차원에서의 한미 동맹 수준을 갖다가 이제 조정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과정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었지만 예. 그래도 보면 트럼프 정부 이전에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던 동맹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가능하면 호혜성을 유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200억 흑자를 봤으면 150억 불 흑자 정도의 목표를 맞추고 어떻게 조정하고 미국을 설득할 것인가. 예. 그런 정확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잘못 접근하면은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를 이래? 이래서는 안 돼.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번질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게 많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FTA라면 현실적인 목표치가 어디로 둬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그 부분을 정해야 되는 거고 방위비 분담금, 전자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설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에 있어서 비교 형량인 거죠. 예. 우리가 FTA를 이만큼 양보하면은 방위비 분담에서 이만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러한 협상은 이 협상론적 관점에서 볼 때 예. 강대국에겐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연계하기보다는 각각의 목표치에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것은 나중에 미국이 아마 조율을 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동맹의 기반을 강화하고 동맹의 중요성을 설득함으로써 미국이 동맹 유지 차원에서 한국을 특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압박하지 않는 그러한 접근을 해야 된다. 협상에 있어서는 적정한 목표치를 정하고 당당히 협상하고 예. 그 기반 이면에 있어서 한미 동맹의 우호적인 분위기, 기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적정 수준의 타협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위비 분담금 제가 좀 첨언을 좀 예. 하면 이게 2019년도에 그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18년도에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올해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에 미군 28,500명이 1년에 주둔한 비용이 한 2조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예. 정확하게 검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주장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그 46%에서 9,200~300억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대선 기간 중에서의 선거 유세에 따르면 한국에게 다 받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추가로 내야 될 최대치는 1조 700억 원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예. 매년 1년에 1조 700억을 더 우리 국방 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과연 감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러면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래서 영수증이나 모든 어떤 쓴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쓴 내역을 다 가지고 와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 줄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을 계속 줬더니 미국의 잔고에 그것이 지금 수천억 원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2조 원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우리 한 2조 원 들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실비 청구를 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안보 관계가 이러니까 우리도 지금 북한 대비해서 이 정도의 전력을 갖춰야 되니까 우리가 전력을 갖추는 것이 미국 당신네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정도로 가자라고 하든지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동맹의 순도에 따라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국군의 전력이 증강되는 것이 미군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한국군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미국이 한국군의 전력이 증강되는 것이 이 미국에게 결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실리 챙기자, 돈 더 받자라고 나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한국군이 미군과 확실한 동맹군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어떠한 협상 테크닉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대화와 설득이 결국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폐막식에 참석하는 이방카가 이제 와서 또 우리와 어떤 대화를 하게 될지가 참 주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방카의 방문 어떤 점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방카가 차지하는 위상인 거죠. 사실은 공식적인 직함은 낮지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딸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 이방카의 그 방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한미동맹 현안에 있어서 무엇을 접근을 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카가 협상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북미 협상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언할 위치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위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은 협상대로 임하되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든가 우호적 분위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카에게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동맹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러한 점을 잘 전달할 경우에 이것이 동맹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서 받은 환대와 한국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고충들을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정책에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방카가 와서 우리가 아주 극진히 대접을 잘 해주면 나중에 그게 아주 우리에게 좀 통상에 있어서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마이너스 요인은 없겠죠. 지금은 마이너스 요인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나 이제 이방카가 온다고 해서 지난번 김여정이 왔을 때처럼 거의 신드롬적인 어떤 그런 언론의 집중 그리고 났었습니다. 여론의 집중을 받기는 사실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여정이 차지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각과 이방카에게는 사실은 다르죠. 또 그 여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김여정이기 때문에 제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최고 권력자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또 북한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아주 강력한 적국이지만 우리가 또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신드롬적인 관심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카도 사실은 그 점을 자기가 미리
알고 온다면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온다면 실망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예.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라도 국민들의 관심이 가지고 안 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예. 그러나 정부는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예. 사실은 조금 그 소외된 감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방카가 왔을 때 혹시 예. 북한에서 또 고위급 대표단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방카에게 아주 집중된 의전을 관심을 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